예비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강의 이제 시작인데요.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사실 좀 설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첫 만남이니까. 그래서 무슨 말로 시작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못 했거든요.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도 근데 이거죠. 뭐 잘 가르쳐 드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생각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반가운데 자주 보지는 맙시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당연히 자주 봐야 되겠지. 근데 매년 계속 보면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대단한 각오들을 하고 오셨을 텐데 올해만 저하고 만날 자신 있으신 거죠? 네, 그럼 저도요, 선생님들 딱 올해 졸업시키려고 성심성의껏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수강 선생님들한테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새해 인사를 좀 따로 하고, 오늘 이제 1월 11일이잖아요. 그래서 새해 인사를 하기 좀 늦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합격 전략,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초생 버전, 그리고 또 N수생 버전을 이미 녹화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강의 수강하기 전에 그래도 제가 성의껏 찍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인터넷 수강 선생님들 보시고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공부에 대한 자세하고 그 다음에 또 일종의 뭡니까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별거 아닌데 우리 사람들 알아야 이유를. 그래서 작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올해 시험 끝나고 저보고 그래도 제가 제 강좌에는 메시아를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자세를 해요. 내가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메시아가 되드리겠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르헨티나 메시가 드디어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껏 생각한 게 이거야. 미안해.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래도 얘보단 내가 낫지 않니? 귀가 이상하잖아요, 여기. 그죠? 안 그래요? 알았어요. 그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 잘 만들어 주실 선생님 있으면은 뭐 그럼 바꿔줘. 내가 그러면 그 비용은 지불할게. 수업을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작년에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커지는 강의라고. 알겠어요? 진짜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잖아. 언덕길 올라갈 때, 배기량이 큰 차하고 경차하고 사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하고 공부를 하시면 단순히 어떤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 용량이 커지는 거니까 학습 능력도 어떻게 같이 향상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머리가 커지는 그런 강의라고 했는데 그냥 올해는 그냥 짧게요. 그냥 제 강의 뭐라고 하면 돼. 그냥 메시아 강의라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요. 저한테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시험 끝나고 나서 그래도 박도선 선생님이 진짜 여러분의 그죠? 진짜 메시아였구나라는 거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좋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업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OT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바로 수업 들어가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강의 안내를 한 10분 정도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많이 드리신 말씀이 일단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OT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줄탁동시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그죠? 줄탁동시라는 말이 계란 안에 그죠? 병아리가 되기 전이죠. 그래서 안에 병아리하고 밖에서 어미닭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함께 껍질을 쪼개 되면은 껍질을 깨고 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세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옆에서 계속 끝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안에서만 열심히 쪼면은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부 외로운 레이스잖아요. 1년 동안. 그렇죠? 이미 다 대부분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친구들도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외롭지 않도록 제가 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이런 말도 제가 가끔 해요. 수적 천석이라는 말인데 한자는 제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거야. 우리가 하루 공부해봤자 그 공부량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뭐로 비유한 거죠? 물방울이죠. 근데 결국 그런 공부들이 누적이 돼서 바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은 결국은 목표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기 레이스잖아, 우리. 사실은 우리 한
사실 1년도 안 남았어요. 그죠? 한 320일 정도 남지 않았나? 어쨌든 300일 넘어가는 장기 레이스인데 이 장기 레이스는 의무감만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야 한다라는 공부하기 싫지만 인내심으로 견뎌야지. 때론 그것도 필요한데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겸 해서 제가 요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해요. 왜 안 뜨니? 네, 그래서 공부할 때요, 그 공부 자체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런 부탁드렸고 나는 손 놓고 있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요, 제가 선생님들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런 재주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뭐 개그맨처럼 빵빵 터트려주고 이런 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지전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 힘들 때마다 그래도 제가 선배니까 저는 여러분보다는 아마 좀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반쯤은 오지 탐험가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좀 동기 부여 차원에서 그래도 또 수업에도 도움이 이왕이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라도 그 다음에 선배로서의 경험담 전달하는데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1차 시험 끝나고 한 달은 좀 안 되고 한 3주 좀 넘게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갔었냐면 저 입었어요. 이거 아르헨티나에서 한 건데 물론 말로는 뭐 메시 응원 메시 우승시키려고 갔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지전공자니까 그래도 선생님들 또 새로운 자료들 준비할 겸해서 아르헨티나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들 내가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이런 바위를 뭐라고 하는지는 알죠? 그래서 이게 옹고라고 하는 건데 이게 버섯바위.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실제로 가서 보면 항상 이게 아쉬워. PPT가. 그래서 제가 우리 단톡방에 제가 초대하는 이유가 이런 사진들도 또 드려요. 그리고 꼭 안 밝혀도 돼. 내가 찍은 거라고 안 밝히고 선생님들이 찍은 거라고 학생들한테 소개해도 내가 왜 거짓말쳐 이러지 않을게요. 알겠어요? 약속.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은 마치 궁전을 조각해 놓은 것 같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선생님들도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몇 개만 더 보여드릴까요? 네. 자, 올해 시험 문제 나왔죠. 버섯바위하고 야르당. 이거 둘 다 복수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단적인 증거입니다. 요거 윗부분 보면 버섯바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 지황 씨가 배우게 될 텐데 한번 미리 공부해 볼래? 야르당. 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아래 부분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야르당과 버섯바위가 우리가 별도로 배우는 개념 같지만 실제로 그게 구분이 되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얘 보니까 조만간 무너질 것 같지 않아? 예, 그래서 빨리. 설마 무너질까? 아니에요. 제가 옛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랬어요. 하나 없어졌죠? 네, 그래. 아쉽잖아. 그지? 예. 근데 왜 이렇게 어색해하지? 자, 이러면 곤란한데. 아까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연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지정학 시간에 아마 풍화지형 다룰 때 더 많은 거 제가 또 중간중간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냥 몇 개 소개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이게 좀 제일 반응이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층들. 이쁘지 않습니까? 꼭 떡 같지 않아? 무지개 떡? 네, 그래서 우리 스곡작용, 뭐야, 알았어. 넘어갈게. 얘는 뭡니까? 우리나라도 뭐 낙동강 삼각주가 있지만은 우리나라 낙동강 삼각주 지금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라플라타강 들어봤어? 네, 라플라타강의 델타 삼각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솔직히 고백하면 요거 도둑 촬영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죠.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넓은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우승하고 인파가 그치 몇백만이 모여들고 왜냐하면 부에노스아이레스도 여기가 수도권 인구 한 1,5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난리나 거의 폭동 수준이었어. 그날 비행기가 안 떴어. 알겠어요? 그래서 뭐 아예 국제항공이 마비된 그런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사실 도둑 촬영이기도 하고 요거를 찍으려면 내가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 우범지대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나름 목숨 걸고 사진에서는 목숨 건 게 티가 안 나죠. 네, 그래서 500m 올려가지고 높이 이런 거 다 불법 이게 비밀 지켜줘. 네, 대신 선생님들 사진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됐나? 네, 그래서 내가 아무튼 선생님들 장기 레이스가 힘들 텐데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문 지리를 먼저 골랐죠.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자연지를 먼저 하시더라고. 그 이유가 있어. 자연지리가 우리의 개론서들 보면 인문지리는 아까 선생님들 수업 들어오기 전에 질문했잖아요. 인문지리 개론서 내가 몇 가지 얘기해 드렸죠? 다 해볼까 10가지 정도 되잖아. 근데 자연지리는 한 3권 정도밖에 언급 안 했죠. 그래서 선생님들 제일 많이 보시는 게 맥라이트 자연지리학 책인데 어떻게 보면 한 권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편해서 자연지리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저는 왜 인문지리부터 시작을 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인문지리를 더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요. 아까 사진으로 좀 느껴지지 않아요? 반쯤은 오지탐험가라 그랬잖아. 그래서 자연지리 훨씬 더 좋아하는 거.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또 이과 출신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연지리 좋아하니까 그거부터 한다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인문지리를 고른 이유는 인문지리가요. 일단 분량이 자연지리보다 많은 건 아닌데요. 자연지리보다 배점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인문지리는 34점입니다. 자연지리는 30점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부하는데 이게 벼락치기 공부가 안 통해요. 인문지리는.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인문지리 공부 벼락치기 할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문지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놓고 자 벼락치기 공부 그렇잖아. 공부에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려고 바로 끓었다고 해서 바로 밥 같은 거는 뜸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문지리를 먼저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인문지리 우리 주제별로 보면은 인고 뭐 도시, 경제, 문화 이렇게 구성되죠. 근데 얘네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문지리에다가 조금 더 강조점을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문지리 먼저 시작해도 되죠? 네. 그래서 인문지리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 자,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 당연히 이론 강의니까. 근데 이론 강의인데요. 얘만 할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 기본 이론은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 제대로 공부하셔도 합격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데, 자, 그런 거잖아. 우리가 항상 왜 내가 예상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우리가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 실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려운 걸 못해서 시험에 불합격하는 게 아니라 쉬운 걸 못해서 불합격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얘기해도 누구나 실수는 해요.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들이 실수를 할 때 저는 장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올해 그 보험, 저는 보험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보험이 좀 먹혔던 해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 그걸로 그치지 않고 고급 이론도 제가 곁들여 드릴 겁니다. 그러나 어느 게 많겠어요? 위하고 아래 중에서. 위에 거 20, 아래 거 80 이런 뭔가 아니지요. 네, 그래서 당연히 위쪽이 아마 80 정도 될 거고 아래 거는 많아야 20 안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요, 자, 고급 이론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저는 왜 저걸 해놨냐면, 매 시간 따지면 1시간에 하나, 많아야 2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올해도 저 100점 맞은 사람 없어요. 그죠? 네, 실수는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만의 장치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이외에도 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카톡 퀴즈방 운영하는 거 선생님들 잘 알죠? 네, 그래서 그거 결국 보험 장치로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꼭 우리가 보험을 타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대비를 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론 강의, 주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이론 강의라고 해서 이론만 해.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별도로 제가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요,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종합문제식으로 오늘 교재 받으셔서 알 거야. 그래서 한 10문제 정도 해드리는데 그 전에 주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끝나면 바로 선생님도 확인학습의 형태로 기출문제일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기출문제 강의를 있기는 하지만 사실 굳이 별도로 수강하지 않고 이론 강의 하나, 그래서 제가 제 강의에다 올인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걸 굳이 뒤로 미루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마지막으로 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도 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여름 이후에 또 실전 문제 뒤에 모의고사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거지만 저는 미리 할 수 있는 거 뒤로 미루지 말자라는 쪽이거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드릴 겁니다. 근데 가끔 이거야. 내가 이걸 하면 항상 문제가 있는 게 대부분은 그래 제 말을 따라주시는데 일부 선생님들은 저 단계 나오겠어 항상 이런 자세. 근데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완벽하게 해드려도요, 100% 적중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 적중했다 그러면 문제 유출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제가 23문항 중에서요, 22개는 예상을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게 바로 인구질이었어요.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표준화 사망률이었거든요. 저 거짓말합니다. 작년에 나 표준화 사망률 가르쳤게 안 가르쳤게? 나 안 가르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한테 스스로 너 왜 표준화 사망률 안 가르쳤어? 시험 끝나고 나서 나한테 물어봤거든요. 첫 번째, 제가 강의 이렇게 합니다. 뒤에 이제 구조도 보면 알겠지만은 출산력하고 사망력 중에서는요, 출산력은 출제가 용이한데요, 사망력은 출제가 사실 용이하지 않아요. 이걸 고민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개인적으로 전 표준화 사망 좋아하는데 이건 지리 쪽이 아니라 원래 의학 쪽에서 쓰는 용어들이야. 그래서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거지. 가끔 제가 박대훈이 어려운 것만 가르친다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거든. 나도 마음이 아파. 나 절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러면 이것까지 가르치면 애들 다음 시간 다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했단 말이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대비하는 거 결코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따 말씀드리는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게 좀 무리했어요, 문제가. 그래서 거기서 오류가 났어요. 알겠어요? 제 말 신뢰하세요? 네, 그건 이따가 설명해 드려도 되겠죠? 네, 왜 오류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제 이론 강의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된 거죠? 네, 그러면 자, 선생님들이 오늘 아주 대단한 각오로 오셨을 텐데, 그래서 짧게만 제가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은 그래도 올해는 좀 작년 시험이 그 전년도보다 조금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부 어리광 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이 그래요. 그리고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도 내가 선생님들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똑같은 마음이 쉬운 것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초수수험생들 일부가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초생이라고 해서 합격생이 아까 합격선이 더 낮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문제가 쉽다고 해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경쟁 시험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려요. 저 강의 절대 어렵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제가 쉽게 해드리냐면요, 쌤들을요, 제가 정말 바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바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항상 제가 제 강의를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바보라 생각해도 되겠어요? 안 돼? 나쁘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거의 이유식처럼 만들어서 제가 강의를 특히 초반부에는 그래서 천천히 알겠어요? 더더욱 쉽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좀 덜 된 건 제가 탓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리면 좀 요거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스스로 보면은 마음들을 닫아놓고, 선생님 혹시 스키마란 말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키마를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자꾸 조절을 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오타 같죠?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잘못 쓴 게 아니라 제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심지에 굳은 마음으로 하시되, 그러나 뭘 배우시면요, 꺾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스키마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스키마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어. 저는요, 어떤 스타일이라면 그 선생님들의 어떤 뇌에 인지적 갈등을 좀 많이 유발시키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학습 요구가 뛰어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갈등을 한번 겪으면 선생님들이 더더욱 많이 발전하게 된다, 이런 자세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뜻 보면 제가 꼰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하나는 자부합니다. 제가 공부에 대한 자세만큼은 저는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는요, 좀 전까지의 생각을, 이게 원래 기존의 스키마가 되겠죠. 네, 그거를 버릴수록 선생님들이 더 많이 발전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매년 발전한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큼은 저를 좀 배우셔도, 선생님들, 배우셔도가 아니라 저를 배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세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당부의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당연한 거죠. 올해 합격하실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설마 내년 합격 목표로 온 거 아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자, 여기 있었네. 내년에 우리 만나지 맙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당부의 말씀이 되는 동시에 선생님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면 스키마를 이번에 조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조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임용시험이야. 이거 어떻게 대학에서 임용시험대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일단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당연히 기출문제가 됩니다. 저도 당연히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강의 구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무슨 착각이 들었냐면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 중요한 거고 나오지 않은 것은 이건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코 이 구조화라는 것이 주요 학습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는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네, 학습 내용을요 위계화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저는 동시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쌤도 공부할 때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 아, 쌤 저 공부는 한 것 때 제가 인출이 잘 안 돼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럼 이제 제가 친한 관계라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친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 야, 그렇게 입력해놓고 인출이 되겠니라고. 그 뭐냐면 자, 인출, 은행에서 돈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경우 인출이 안 되냐면 아픈 말인데 얘기해도 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인출이 돼? 반응 왜 이렇게 안 좋아? 오늘 하는 거 족족 실패네? 맞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인출이 돼? 그럼 이제 이거지. 선생님 돈 있어요. 돈 있는데도 인출이 안 되는 경우는 입금을 할 때 수표 같은 것을 입금을 하면요. 당일날 못 찾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 입금 방식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공부의 입력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 지식을 쌓으실 때요 질서 없게 들어가면 인출하는데 애먹는 거야. 공감? 네, 그러니까 이거 저는 항상 자 어떤 식으로 가냐면 예를 숲과 나무란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숲을 먼저 전달하고요 계속 요거를 가지치기식으로 이렇게 쪼개서 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그쵸? 요게 뭡니까? 일종의 공부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나도 그런데 작업을 하고 문서를요 바탕화면에다 잔뜩 깔아놓은 사람들 있죠. 나도 가끔 그래. 그럼 나중에는 이걸 정리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폴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2023 1월 10일에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인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귀찮아도 폴더를 먼저 만들어 놓는 거지. 예를 들면 인구지리 폴더, 도시지리 폴더, 경제지리 폴더, 다시 인구지리에서도 뭐 인구 성장 폴더, 인구 구조 폴더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네, 요렇게 폴더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들 보면 항상 우리가 공부를요, 무조건 압축시키고, 그 다음에 수렴시키려는 공부에 너무 익숙해 있어. 내가 가르쳐 드리면 맨날 그 요약, 정리, 암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런 형태의 공부와 이런 걸 따라해 보세요. 발산형 학습. 예, 사고를 자꾸 발산시키는 형태의 이 공부야, 이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오늘 진도는 또 언제 시작해요? 이런 선생님들이 있을까봐 내가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차 기회가 되면, 소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할게요. 됐어요? 네, 그러면 다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자, 공부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수렴적 사고가 아니라 발산적 사고. 잠깐 자 요거 보고 그대로 놔둘게. 그래서 요게 가장 자 중요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래서 결국은 요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여기 나와 버렸으니까. 내가 만약 이걸 계속 쪼개 나가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지. 선생님, 이거 그럼 나중에 그럼 정리 언제 하나요? 근데 얘는 사실 정리가 따로 필요 없어요. 이미 계속 정리하고 가는 거야. 그때. 그래서 따로 선생님들 보면 지금까지 공부는
나중에 꼭 따로 정리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생기는 그런 공부였다면 올해 공부는 아예 정리가 필요 없는 공부로 만드시면은 당연히 고득점 받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4번. 그래서 제가 구조도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할게요. 선생님들 오늘 교재 받은 거 한 페이지 넘기면 이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도 제가 이건 하나 예시로 만들어 드리는 거고 선생님들 스스로 만드시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하나에. 그리고 매 단원별로 저도 해 드릴 거야. 근데 꼭 이대로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거다. 자, 선배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선배 좋은 선배 아니에요. 야, 초수니까 너 이만큼만 해. 근데 얘가 그거 못 붙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만큼. 또 어떻게 돼? 시험지 이걸 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매년 그럼 뭐야? 계속 이게 뭐죠? 계속 시험 나오고 그러면 뒷북치는 공부가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잘했으면 좋겠어. 처음에 할 때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소위 구호.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야? 조금이라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는데 누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지거든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일까? 제 답은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노우볼링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공부라는 게 그래요. 눈덩이 제가 2개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 눈 잘 안 붙죠. 근데 눈덩이가 이만큼 되면 눈을 그렇게 열심히 안 굴려도 눈이 자연스럽게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눈덩이가 지금 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1시간하고 이 사람의 1시간은 학습량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최소 세제곱 그러니까 한 8배는 최소한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떻게 돼?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좀 최대한 눈덩이를 크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시겠어요? 네, 그래 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가르친다고 소문이 났는데 아니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많이 가르쳐줘도 저 표준화 3학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강의라는 거는요, 최소한에 불과한 거지 강의가 지나칠 수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저는 많이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되도록 많이 가르치고 싶어 하죠, 저도. 그러나 그거를 그냥 양만 많이 전달하는 사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맥락 없이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 밝혀두겠습니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적으실 필요가 없고, 인터넷 선생님들은 제 번호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카톡 퀴즈 올해도 할 거예요. 그래서 설날 지나고 시작할 거니까 이왕이면은 좀 설날 전에, 이거 우습게 봤다가 작년에 큰 코 다친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자 뭡니까? 제가 쌤들한테 당부의 말씀 다 끝났네요. 그러면 자 그 중에서도 인문지리입니다. 우리 한 2달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인구, 그 다음에 도시 경제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2개가 핵심이죠. 이거 2개가. 네, 그래서 거기에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예요. 그런데 왜 중요한 걸 먼저 가르쳐 주지? 왜 인구지리를 골랐을까? 아직 준비가 좀 덜 되셨죠. 그러니까 2가지 목적인데 하나, 쌤들이 예열이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조금은 첫날부터 부담스러운 거 하기 싫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거야. 인구지리가 다른 것들을요, 어떻게 돼요? 미리 예습하기에 좋은 단원이에요. 사실 배점으로 얘기를 하면 배점 말씀드릴게요. 인구지리 몇 점 나오냐면 얘 4점 나오고요. 10점, 10점, 그 다음에 요거 합해서 10점 요렇게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분량으로는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다 하진 못하겠지만 금요일 수업하면 아마 인구지리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구지리 먼저 한 이유는 일단 예열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지리라든가 경제지리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보면은 그게 굉장히 약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지리나 경제지리를 미리 공부해 본 선생님들 아마 느끼셨을 텐데, 야, 이게 무슨 지리학인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리학뿐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야? 이 사회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지식들이 필요한데 그게 좀 덜 돼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그것이 덜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저거야. 기본적으로 계몽사상 이후에 세계사적인 또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부 그냥 도시지리, 경제지 시간에다가 내가 하려면 너무 선생님들 머리가 아마 터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 가져와서 인구지리 할 겸 해서 제가 예습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인구지리 먼저 시작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됐나? 네. 그러면은 저 수업 안내가 다 끝났네.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지금 어색하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나 원래 저 건강이 여기 침샘이 좀 안 좋은데 제 침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 한 모금만 먹고, 이제는 수업 안내 다 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 교재 일조 펴시고, 제가 인구지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수업 안내하고, 그 다음 당부의 말씀 드렸는데, 내가요, 다시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이 너무 호응을 안 해줘서. 반성했어? 웬일이야?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런 마음 제가 안 들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발산적 사고를 강조했잖아요. 선생님들 보면은 그냥 집어넣는 것만 한마디로 놓치지 않아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안 놓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뭘 배우잖아요. 그거를요, 나는 그럼 저거를 어떻게 가르칠까? 항상 그런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발산적 사고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됐죠? 네. 그러면은 교재 펴시고 수업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인구지리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인구지리 제가 일단은 수업 주제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인구지리를 골랐는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인구지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폴더들 얘기했는데 그 분량은 많지 않아. 근데 5개의 폴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첫 번째 인구 성장, 구조, 분포, 이동, 문제. 이렇게 작은 폴더 5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지리, 경제지리 또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폴더 개수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개론서도 소개를 한다 그러면, 자, 인구지리는 솔직히 말하면 개론서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현 교수님 책하고 요즘 많이 안 보는데 한주정 교수님의 책이 있는데 얘들이 진짜 무겁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내용이 다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구지리를 꼭 개론서를 꼭 사라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구지리는 그냥 제가 제 수업 강의로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더 공부하겠다는 건 제가 말리지 않도록 할게요.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인구지리는 최근에 거의 7, 8년간을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 4점이 배점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도시지리나 경제지리는 전공 교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인구지리는 최근 거의 10년 동안 전공 교수님이 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누가 출제를 하시냐면 올해도 그랬는데 지도학이나 GIS, 주로 GIS 교수님이야. 그래서 그래서 올해 좀 미스가 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GIS 쪽에서 6점을 내거든요. 사실 GIS 교수님은 자기도 10점 내고 싶겠지. 근데 이제 말리는 거지. 각 학교마다 사실 GIS 교육이 제대로 안 된 학교가 많거든. 그래서 조금 양보해서 6점 내고 나머지 4점을 인구지리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지리 아까 제가 서랍이 5개라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그 서랍이 골고루 나오지를 못하고요. 2개의 서랍 쪽에 좀 집중되는 경향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기출문제 리스트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가만히 보니까 매년 한 번도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올해도 나왔고 매년 4점씩 배점이 되는데, 근데 어느 서랍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까? 예, 일단 인구 구조, 그 다음에 인구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자, GIS 쪽에서 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팩트 중심이야. 내게 가장 만만한 게 뭐야? 인구 구조예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올해는 하나는 인구 성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구 성장 파트에 있는 거 4점 중에서 2점은 인구 성장이었고, 그 다음에 2점은 인구 구조인데 요게 미스가 났어. 그래서 결국 인구 구조, 그 다음에
이동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인구 성장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인구 성장 파트에서 공부해야 될 거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인구 성장 관련된 이론들인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멜서스라는 사람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멜서스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르크스도 소개를 해놓긴 했지만은 사실 멜서스하고 딱 대칭이 되는 사람이 보저럽이라는 이 덴마크 여성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멜서스와 보저럽 제가 이론 소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인구 파트는 경제지리나 도시지리는요, 이론 속에 굉장히 많을 텐데, 상대적으로 어차피 전공 교수님이 안 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론 파트는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구 파트에서 이론이 있긴 한데, 성장 파트와 관련된 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멜서스, 보저럽 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 이론들이 있냐면, 인구 이동 파트에, 인구 이동 파트 선생님들이 차차 제가 이따가 어차피 말씀드릴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알아들어야 될 사람이 첫 번째가 라벤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잘 모르는 거 제가 탓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라벤스타인 어떤 사람이냐면 선생님 사실 이미 알고 있어. 우리 거리조락이란 말 아세요? 거리조락. 무슨 뜻이죠? 이거 설명할 수 있을까? 뭔 뜻이냐면 자, 가까운 거리하고 먼 거리가 있다면 어디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까울수록 이동량이 많아지는 거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동량이 줄어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 쓰고 있는 그 모델은 지프라는 사람의 중력 모델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이 원조가 아니라 라벤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원조예요. 그래서 그 라벤스타인을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프,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은 리라는 사람이야. 이 리라는 사람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구 이동에 있어서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배워본 사실 들어본 적 있었지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세 학자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고 그 전년도에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인구지리 문제로 출제가 된 게 아니라 문화지리 쪽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나온 사람들이고 신기하게 아직 안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제 패터슨이라는 학자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전공 교수님이 들어가면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나온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해서 제가 안 해드릴 거 아니란 얘기지 지금 언급한 학자들은 다 해드릴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자, 인구 파트 다시. 일단 이론 파트는 지금 내가 언급한 학자들 수업 시간에 다 해드릴 거야. 근데 이거보다는 뭐야? 팩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나중에 학교 가서 애들 지도할 텐데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가서 한국지나 세계지안에 가르친 내용하고 여기서 배운 내용하고 그렇게 난이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됐나요? 네. 그래서 자, 인구 성장 파트는 한 장 넘기면 제가 구조도 미리 해드렸죠. 그러면 세 가지 나오죠. 네 가지가 나오나? 어떻게, 잠깐, 저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기면은요, 첫 번째가, 다섯 가지 나왔군요. 그래서 경험적 인구의 경험적 인구 변천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올해 나왔던 게 사망력이 의외로 출제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가 바로 학자들 이론인데 그 중에서 마르크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누구야 멜서스하고 보저럽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구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인구 구조 파트에서는 선생님들이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어떤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얘는 철저하게 아까 지하이스 교수님이 출제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계량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렵진 않았지만 올해 말고 2022년도 문제 있잖아요. 가벼운 계산 문제예요. 소위 말해서 가장 만만한 게 부양인구 계산이거든. 그리고 부양인구 계산, 나는 산수 싫은데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들 애들 가르쳐야 됩니다. 실제로는요, 그 임용고사에 나왔던 계산 문제보다 수능 시험에 나왔던 계산 문제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까 뭐 부탁드렸었지? 공부 어리광 피지 말자 그랬죠? 네, 최소한 요거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인구 구조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분포입니다. 이거 팩트죠?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지리, 한국지리 수준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됐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인구 이동입니다. 만약에 전공 교수님이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요거를 건드릴 수 있어. 그러면 인구 이동 파트는 아까 얘기했던 인구 이동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이 있었죠. 누구누구예요? 뒤에 있어요. 다 라벤스타인, 지프 등등이 있잖아. 요건 말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현재야. 그래서 전 세계 소위 말해서 초국적 또는 초국가적 인구 이동 요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어색한 말이 그러니까 생소한 말이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요. 요즘에는 실제로 언론에서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여기 대림동에 가면은 중국 교포들이 많이 쓰거든. 그러면 거기 뭐라 부르냐면 대림동 조선족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가요, 자, 거짓말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제는 디아스포란 말이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론이 아니고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전하고 달리 지금 초국가적 인구 이동의 스타일이 달라진 거야. 예전에는 한 번 가면 그대로 이민이었죠. 그쵸?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이민을 가도 원래 기원지하고 계속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출제가 유력한 부분들을 먼저 소개를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는 뻔해요. 이것도 역시 중고등학교 교과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당면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실 이거를 문제라고 부르는 거에 반기를 드신 교수님 사실 많거든. 왜냐하면 저출산하고 다출산하고 비교하면 애들 몇 명 날래요? 10명씩 날래요? 사실 이거 문제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고령화가 왜 문제야? 선생님들 몇 살까지 살래? 왜 대답을 안 해요? 오늘 죽을 거야? 오래 살고 싶죠, 당연히.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의 축복 아닙니까? 와, 너네 너무 못됐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 저출산 고령화 축복이에요, 문제예요? 사실 축복이죠,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뭐야? 그것 때문에 사회가 지속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인구 파트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됐죠? 네. 그러면 자, 어차피 기출문제 제가 또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구조도도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인구 성장에서 뭐부터 해야 돼? 중고등학교 내용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자. 교과서에도 다 이 표들 내지는 이 그림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구, 요거는 경험적, 다시 한번 수학적 공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로 유럽 국가들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의 경험적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엄격한 수학적 등식에 구애받지 않고 경험을 개괄적으로 일반화시킨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자, 4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은 이거죠. 이 너무 용어에만 얽매이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여기다 일단 쓰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산다사. 선생님들이 출제위원이라고 한다면 저거 시험 낼 매력이 있을까? 많이 낳고 많이 죽으니까 사실 인구 문제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인구 문제 생긴 거 아니죠. 그래서 보통 전근대 농업사회 우리나라 치면은 언제쯤 될까요? 조선시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만 따져도 우리 조선 후기의 대표 임금님이 영조 임금은 알죠. 영조, 정조, 그게 이제 1700년대야.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갈 때까지 얼마 정도 증가했냐면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한 250년 되는데 한 750만 명에서 한 1200만 명 정도. 250년 동안 2배가 안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 인구 증가가 매우 낮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인구 문제가 생긴 게 아니까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됐나? 그냥 인구 증가율 낮음 이러면 되지. 한마디로 출생률 높아도 뭐가 높기 때문에 사망률이 결정하죠. 사망률도 높은 상태. 됐나?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미 얘는 기출이에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소사가 아니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감사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다산감사. 선생님도 오늘 아직 예습이 덜 됐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생률 높은 거죠. 근데 사망률이 급감한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선진국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얘가 산업화 초기. 우리나라는 언제일까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된 시기가 대략 일제강점기 여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있었죠. 그때는 인구가 늘지 못했을 거야.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1950년대 말 60년대 초쯤 되겠죠. 소위 말해서 그 시기를 베이비 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일제강점기 들어갔을 때 우리 인구가 한 1200,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00에서 1300만이었는데 해방 당시의 인구 센서스 사실 요거는 정확하지 않아. 왜냐면 요때는 인구 센서스를 안 했거든. 우리가 일제강점기 1925년부터 시작이 들어. 근데 아무튼 해방하고 나서 대략 2700에서 2800 정도 되는 거야. 아까 영종조 시대에서 일제강점기 들어갈 때까지 2배가 안 됐었는데 불과 35년이죠. 35년 동안 인구가 2배가 더 넘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시기를 폭발적 인구 증가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 네, 그럼 요거 잠깐 지우고요. 여기다가 폭발적 인구 증가라고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썼냐면요. 첫날이니까 내가 이런 것들도 좀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보통 그래 인구 증가 높으니까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붙인 건 맞는데 자 저것도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거야. 아무 때나 폭발적 이렇게 그냥 인구 증가 많은 상태가 폭발적 붙였을 것 같죠.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나중에 이제 애들 단령 받아서 애들 가르칠 때인데 열대기후 가르칠 때 선생님도 고온다습이라고 할 거 아니야. 당연히 알고 우리 써. 근데 애들이 그냥 다시 물어. 선생님 고온이 몇 도예요? 이러면. 그러면 갑자기 말문이 막힐 수도 있지 않아? 몇 도를 가지고 우리가 고온이라 그러나? 선생님도 이제 예비직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최하늘 기온 18도 이상. 나만 재밌니? 이거 곤란하네. 그래서 고온이라고 할 때 보통 25도 정도를 고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폭발적 인구 증가도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내가 사실 아까 힌트를 드렸어. 일제강점기 힌트를 줬죠. 35년 동안에 인구가 얼마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죠. 그 정도로. 즉, 한 세대가 지나갔을 때 인구가 2배로 느는 그런 상태를 폭발적 인구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 사실 그거를 수치로 바꾸면요. 얼마 안 돼요. 35년 동안에 2배 늘려면은 매년 인구 증가율이 몇 %면 될까? 바로 안 나오지. 그거 미안해. 잠깐만 얘기할게. 매년 이자율이 2%일 때 이것이 원리금 합계 2배가 되는 건 알아. 싫은 거. 근데 이런 거 배운 기억은 나지. 이런 거 나올 때 뭐 양변에 이런 거 하잖아. 로그치 하는 거. 로그도 다 까먹었어. 혹시 10g으로 보이십니까? 좀 곤란한데. 그럼 요거 N값이 얼마 나오냐면 35, 딱 35 나와요. 그래서 딱 일제강점기가 35년 딱 평균적으로 매년 인구 증가율이 2점 몇 % 정도였던 거예요. 알겠나? 바로 계산 안 할지 모르겠네. 만약에 이자율 있잖아. 매년 7%씩 준다고 해봐, 은행에서. 요즘 이자율 좀 높아졌지? 그럼 몇 년 지나면 2배 될까? 왜냐면 내가 투자의 그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결정할 때 그걸 생각하거든요. 7%를. 왜냐면 7%가 딱 10년 지나면 2배 돼요. 그래서 자, 요게야. 뒤에 우리 또 나올 텐데 지금 세계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 중에서요. 가장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례를 어딜 꼽냐면 나이지리아를 꼽거든요. 그 나이지리아가 최근에 인구 2억이 넘었어. 근데 내가 강의를 시작 처음에 할 때 나이지리아 인구 1억이 안 됐거든. 9천만 원씩 하겠다. 근데 지금 2억 넘었다.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전 세계 인구 몇이냐면 7위 정도 되거든. 2100년쯤 가면은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 인구 몇 등 될까요? 3등 돼요. 아마 조금 넘김이 있을 것 같아. 거기 내 페이지 수 일러줄게. 어디 갔어? 얼마? 바로 있네 뒤에. 3쪽 넘겨볼래? 가장 최근 자료. 거기 보니까 아래에 인구 상위 10개국이 나와 있죠. 그죠? 보이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찾았습니까? 오른쪽에 나이지리아 봤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조만간 인도한테 뭐 이미 뒤집혀졌다는 얘기도 있지. 그러니까 중국은 2등으로 내려가겠지만은 나이지리아는 미국도 제치고 3등까지 올라오는 거죠. 나이지리아 지금 인구 증가는 얼마냐면요, 4.2%래요. 이거 엄청난 속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보다 인구 증가 지금 더 높은 나라로 콩고 민주공화국 6%래요. 그래서 콩고 여기 순위 안에 못 들어온 나라인데 갑자기 튀어나왔잖아. 갑툭 튀잖아. 그래서 2100년에는 세계 5위권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치가 별거 아니지만 2% 별거 아닌 것 같았죠. 대단한 수치야.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우리가 조사망률이 나왔지. 그러니까 예시가 들었잖아. 그래서 왜 조사망률, 조출생률 이거 천분율이거든. 그러니까 2.3%라고 하는 거하고 23 천분율 요거 하면 같은 수치인데 이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에 있어서 이게 천분율을 쓰는 이유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아무튼 2%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 네. 그러면 자, 다산감사는 이미 시험에 나온 거니까 선생님들이 받아줄 거야. 하나만 딱 더 갈게요. 요거 이유가 뭐예요, 이거? 그러면 왜 사망률이 줄어요? 그럼 보통 이제 뻔한 대답을 얘기하면 인구 부양력이 좋아져서 틀린 말은 아니거든.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요구해요. 내가 이렇게 해볼까? 자,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가 넘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인구 센서스 제일 처음에 한 게 언제라 그랬어요? 일제강점기에 1925년. 내가 이거 자료 갖고 있거든. 저는 원래 뭐든지 모으는 걸 좋아해. 그래서 1925년 걸 내가 찾아봤는데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 기대 수명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객관식으로 되죠? 1번 그럼 이제 알았어. 65. 2번 55, 45, 35, 25. 그럼 오지선다형으로 해보자고. 그러면 몇 번? 2번? 대체 2번이나 3번 많이 얘기해. 근데 답은 5번이야. 그럼 답 준 거야. 다시 한번 1925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25세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평균적으로 25살 되면 죽는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그죠? 어쩔 수 없이 평균이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실제 뭐 때문이야? 갓난아기 사망률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이거야. 자, 요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영아 사망률 급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자 사망률이 낮아지는 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좋아진다는 이런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딱 하나 뭐예요? 예방의학입니다. 백신이에요. 그래서 갓난아기 사망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산 감사가 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됐나? 네, 그럼 아마 선생님들 명확하게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아. 그러면 자 일단은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인구 문제 생긴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차례 다시 죽일 수는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감산. 그러면 소사가 요건 이제 사망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요건 산업화 초기는 아니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하나 문제가 있어. 애들이 많아지니까 인구 부양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알아서 적게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는요, 애들이요, 노동력이에요. 내 노후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해돼? 네. 그래서 결국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지. 그 세 번째는 인위적인 산하 제한의 단계예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한국전쟁 끝나고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 요때가 소위 말해서 1차 베이비붐 시기라고 하거든. 우리는 이 덕을 보고 있다? 뭐야? 50년대가 이렇게 유명한 58년 개띠부터 지금 우리나라 교사 중에서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 있어.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뭘 그렇게 못 알아들어, 얘들아. 63년생 언제 은퇴해? 2025년이 정년이잖아. 그 지금, 애들 출산율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임용티오 늘어나는지 선생님들 이해 못 하잖아요. 퇴직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좀 더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곧 줄어든다고. 알아듣나? 예, 이거야.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잖아. 오히려 그 뒤에 뭐야?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자, 이거지. 이렇게도 아주 문제가 임용시험이 항상 어렵게만 나온 거 아니야. 쉽게. 땅 하나 주어지는 거야. 자, 내가, 포스터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실제 요게 예전에 우리나라 인구표 포스터 1등한 대상 받은 포스터. 다시 뭐라고요?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언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선생님들 연도수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핵폭발이라고 요즘에 우리가 무슨 핵 위협에 살고 있지는 않죠.
그 핵전쟁 맨날 그 공포를 가지고 살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나라는 항상 남북이 내치돼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위 말해서 미소 냉전 시대죠. 네, 그러면은 70년대나 80년대였겠지. 이해되나? 그러면 그 표를, 자, 이거야. 요 1, 2, 3단계, 4단계 주어지고 그 포스터 주어지겠죠? 다시 한번 무서운 핵 폭발, 더 무서운 이거 뭐. 나 솔직히 우리 중학교 때인데 나 속았어. 왜냐하면 여기 포스터가 지구를 그려놓고 지구에서 사람들이 막 떨어져 죽어. 말이 안 되잖아, 씨. 그럼 우리 반대 남반구 사람들 다 떨어져야지, 그지? 예, 그래서 근데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럼 이거 언제야, 이 중에서?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요거 가족, 우리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족 계획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야. 요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국가가 개입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여기서도 인구 증가에 났지만 이거를 다른 말로 고위 정책이라고 한다고. 왜요?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으니까. 그럼 여기는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으니까 저위 정책이라 하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산업화 후기 산업사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이때는 오히려 이거를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구 절벽 곧 다가온다라고 계속 들어왔을 텐데 이미 인구 절벽 지났어. 우리 2020년부터 우리나라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자, 요 인구 변천의 경험적 모델. 자, 여기 지금 내가 분명히 나 강의 어렵게 안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하고 별반 차이 없었을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교재 1쪽에 보면 요 그림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것도 고등학교 어지간한 교과서에 다 실려 있겠지. 그러면 요게 이제 빠진 거. 자, 조심해야 될 거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 사망률이 줄어요. 이것 자체를 빈칸으로 채워놓을 수도 있지 뭐 어이없게도. 올해는 안 그랬는데 그 전년도 시험 있다고였어 진짜로. 그러면 채워놓을 수 있겠습니까? 뭐가 하나 빠졌나요? 여기 이제 이게 인구 총 인구라고 한다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빠졌겠네. 그럼 인구 증가율은 언제가 제일 높아? 아마 2단계 마지막. 그쵸? 그래서 여기다 채우느라 그러면 자신 있게. 그리고 인구 증가율은 못 빼기 뭐예요?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주면 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됐나? 네. 그러면은, 자, 이쪽에 아래 부분 다 된 거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자, 다선다사 각각에 해당되는 시기에 설명들 제가 아까 다 했으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네. 그러면 한 페이지 선생님이 이제 넘겨보는 거야. 자, 넘기면은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경험적 모델을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 경험적 모델을 아까 어디를 기준으로 만든 거라 그랬습니까? 선진국을 기준으로 만든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에 이것이 적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거든. 그래서 대표가 어디냐면요. 왜 이 주장이 나왔냐면 여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예요. 지금 중국을 뭐 제꼈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면 인도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가족계획이 언제 시작됐냐면 1960년대 말에 시작됐거든. 인도는 가족계획이 언제 시작됐을까? 찍어. 이건 그냥 알려줄게요. 1952년이야. 우리나라 60년대 말이지. 어디가 더 빨라요? 훨씬 빠르잖아. 근데 인도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충분히 이 정도는 기평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자, 충족성의 문제예요. 첫 번째가 충족성.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구가 애들이 많아지니까 힘들구나 이 생각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애들이 뭐라고? 노동력이고요. 내 노후에 대한 보장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결국 그 가치관의 변화는 자, 선생님도 지금 소득 옛날보다 훨씬 높지? 그러니까 옛날 가난했는데도 막 10명씩 났는데 지금은 내가 소득이 10배가 됐으니까 그럼 100명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나? 아니죠. 더 적게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소득의 증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될 것이냐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충족성의 문제라고 해요. 한 번만 따라하세요. 충족성. 네. 그래서 결국 소득 증가가 그 시기에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됐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야. 두 번째가 바로 적시성이야. 그것이 제 시간 안에. 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혹시라도 오해 있으니까 제가 빼버리세요. 시기를 빼버리고 첫 번째 그 뭐냐면 출생률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려면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거지. 안 되죠. 쉽지 않았지. 근데 두 번째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그래서 충족성하고 적시성 두 가지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얘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실제 인도는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거다. 인도는 왜 가족 계획이 실패했냐? 근데 인도는 뭐라 그러냐면, 재밌는 이야기야. 인도 정부 자체는요, 가족 계획 실패라고 얘기 안 해요. 자기들은 잘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잖아. 무서운 핵폭발 뭐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많이 낳자라고 하잖아. 결국 선진국 다 많이 낳게 하는데 우리는 미리미리 많이 낳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인구가 국력인데 이 생각을 한 거죠.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보면 우리 재작년 문제가 됐는데 경제지 문제로 그걸 학생들 많이 틀렸던 것 같아. 두뇌 유출이라는 게 답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자국민이 가장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국가는 압도적으로 인도예요. 인도는 유럽 쪽으로도 많이 가고요. 또 그 이상으로 또 미국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인도가 사실상 실리콘밸리가 실리콘밸리에서 첫 느끼에 실리콘밸리 갔는데 카레 냄새가 되게 많이 났어. 이건 진실이야. 알겠어요? 내가 인도 사람, 나는 말로만, 그죠? 인도 사람 많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많을까라는 건 냄새로서 알겠더라고. 김치 냄새가 안 나? 그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지? 두뇌 유출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인도 정부도, 인도에 그렇게 과학기술 인력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사실 좀 걱정이 되나 봐. 근데 또 인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그게 있잖아. 두뇌 유출만 되는 건 아니고, 결국 우리가 보험 든 거야. 언젠가 또 와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두뇌 뱅크라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가면은 지금 인도계 사람들이 비중도 높지만 특히 인도 사람들은요 가장 미국 인구 구성에서 고학력자들이야. 그래서 어떤 소수 민족도 대졸자가 70%를 넘어가진 않거든. 근데 인도 사람들은 70% 넘어. 그럼 사실상 100%야.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유명한 미국에서 잘 판 책이 뭐냐면요, 인디언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이 인디언은 아메리칸 인디언이 아니고요, 인도 사람이라는 거지. 너무 수긍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미드라든가 미국 영화 보면 꼭 아이들, 그죠? 그 기술자들 인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 내 말 알겠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가 가족 계획에 실패해가지고 지금 사실 진짜 무서워. 우리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중국이랑 인도를 좀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런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족성하고 적시성 언급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같이 곁들여 드렸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밑으로 이제 내려와 보세요. 자, 그러면 이쪽에 그러면은 아래 내려가면 굳이 제가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나라 인구 성장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독특한 거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한국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면 선진국의 모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요거야. 최소한 그러니까 임용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일부러 답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만큼 공부한 걸로도 쌤도 요거는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답 따로 안 드렸습니다. 같이 채워놓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첫 번째 일제강점기 아까 그러면 어떤 단계예요? 타산 감사의 시기가 되겠죠? 그러면 기억은 뭐라고? 옆에 친구도 오늘 다 처음 보니까 대답 못하고 있지? 괜찮아, 오늘 틀리고 다음에 안 틀리면 되잖아. 그럼 기억은 뭐라고 넣으면 돼요? 네, 사망률이라고 해도 되고 영아 사망률이라고 해도 전혀 지장 없죠. 정확히 말하면 영아 사망률이라고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니은 한번 채워 넣어 보세요. 니은은 출생률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60년대 중반에서 90년대야. 그럼 우리나라 어떤 시기예요, 이게? 아까 가족 계획의 시기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몇 번째 단계가 되는 거야? 세 번째니까 감산소사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쉬운 거니까, 이거 고등학교 가서 너무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문제를 드린 거야. 나쁘지 않았지? 네, 그럼 마지막은 리을은 맞추겠죠? 소산, 소사.
답만 불러도 되겠어요? 네.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별거 아니다. 네, 그래서 확인학습 문제는 이거는 임용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출 문제들이 어려운 것만 있는 거 아니다라고. 공부 처음 하는 사람들 제가 조금 자신감 북돋워 주려고 이런 문제를 골랐어요. 첫 시간이라서. 그러면은 자, 요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어느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네. 그래서 공중보건, 위생 개선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면 요거는 몇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지. 그래서 다산 감사의 시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몇 번째 어느 단계냐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다산다서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제 2단계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사망률과 출생률의 주요 특징을 쓰라 그랬거든. 이런 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선생님 서술형 답안을요, 얼마만큼 쓰면 좋습니까? 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키워드 채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핵심 용어만 들어가면 길이는 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서술형 문제는 보통 2점 정도 주죠. 네. 그러면 한 줄에서 한 줄 반이 적당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도움 돼요? 예, 그래서 한 줄에서 한 줄 반 정도 제가 답을 써드린 거야. 그러니까 어느 만큼만 사실만 들어가면 되냐면 출생률 사망률의 주요 특징이니까 2단계에서는 출생률 높죠? 그 다음에 사망률은 낮다. 사실 그 내용만 들어가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뭔가 캥기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만약 여기에 수식을 단다 그러면 살쪽 하나씩만 붙여줘도 돼. 그래서 첫 번째가 자, 초기 확장 단계라고 해요. 2단계를.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거는 예방학이라 그랬죠. 예방학과 보건위생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사망률이 급감하는 거야. 그래서 영아 사망률이 급감하고, 그럼 사실 영아 사망만 급감만 해도 평균 수명 기대 수명 확 늘어나는 거 봤죠? 그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망률은 감소하고, 그래서 출생률은 높고 사망률 감소하니까 폭발적 인구 증가가 나타난다. 그 정도로만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되었나요? 네. 그러면은 자, 우리 2페이지 공부가 끝난 거지? 네. 힘드십니까? 그래요? 난 힘든데. 그래서 나는 잠깐 여기서 끊었다 갈라. 쉴 시간 됐죠? 네, 좋아.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눈덩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눈이 지금 작은 상태인 걸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이러는 선생님들 입안 상태라고 내가 그렇게 세게 몰고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속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쉬는 시간 하고 3쪽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